한통속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황박렬입니다. 오늘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거세지고 있다보다도 더 좀 센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외교부의 훅레이 대변인이 17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당연히 관련국이 이제 한국,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사드 배치를 포기하라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앞서 전날 16일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매체인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비지 환구시보, 이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출현하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 그러니까 이제 동북삼성, 뭐 길림성, 요녕성, 해룡장성 뭐 이런 동북지역에 강대한 군사적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할 거다. 그럴 경우 한국의 본토는 미중 간 군사적 배치 경쟁이 펼쳐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거다. 한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더 잃게 돼 대국의 게임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거다. 근데 황구시보가 좀 말을 세게 하는 매체로 좀 유명하긴 한데 이 바둑돌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제 민족적 감정이 상한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이런 문제들을 평가를 할 때는 예. 전례가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동유럽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갈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직접적인 제재를 준비를 하고 또 일부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시킨 측면들이 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당시에 어떤 러시아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라는 거는 뭐 이미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거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고 그것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뭐 정부 측의 일부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다. 이제 이 세계 경제 2위 경제 대국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책임 대국 이런 걸 스스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군사 안보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보복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이런 주장들을 내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주장하다시피 레이더 기지에 맞는 그걸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재편이라든가 또 장비의 설치라든가 또 대응 체제를 하려면은 전술 구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군사 부분의 영향뿐만 아니고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결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렇게 대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한반도는 항상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이고 한국 전쟁이고 그런 거잖아요.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가 되니까 일종의 그 군사적 대립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익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반도가 미중 간의 군사적 대결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한국은 그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꿇었던 그때의 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반박을 하셨습니까? 예, 뭐 자신감은 좋은데요. 우리 당장 뭐 그거는 뭐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만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받는다면은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종의 그 보수라고 했을 때 안보 보수가 있고 경제 보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안보 보수가 경제 보수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형편인데요. 저는 일정한 시점에서 그 경제 보수 이렇게 되면 경제 보수를 망합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다 대기업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도 일정한 지금은 이제 아무런 고려가 없는데 나름대로의 일종의 완충 장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간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작은 데들이 그렇죠. 많지만 중국 진출한 데는 큰 기업들은 거의 다 갔단 말이죠. 그거는 벌써 2000년도에 마늘 파동 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마늘 관세를 우리가 올리니까 중국은 우리 대기업의 몇 개를 갖고 일종의 무역에서의 보복 조치를 취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전경련이나 이렇게 이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대표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목소리가 나올 거다. 물론 뭐 지금은 한국 기업이라는 게 뭐 재무 구조라든가 또 승계 문제라든가 또 재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약점이 많죠. 정부의 약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좀 국내 정치화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기업이 사실 알고 보면은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글로벌화 된 편이죠, 지금. 그런데 재무나 기타 등등 세금 문제나 기타 등등 관련돼서 정부에 또 너무 의존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순이죠. 그런 모순이 아마 부딪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단계 넘어가면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니 뭐 지금 대기업 중국에 있는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 중에서 거기 피해를 입으면은 그게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그 전환기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죠.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16일 날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국이 핵 문제의 당사자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이 박 대통령의 언급의 기본을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계속 되어 온 부분인데 북한 핵과 미사일이 남한 공격용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남북한의 이 군사적 상황은 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아니고 재래식 군비만으로도 네. 일종의 공포의 균형 상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서울이라는 데가 휴전선에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장사장포의 위협이라는 게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군사적 피해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재래식 무기가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 그 피해라는 거는 뭐 그 전에 재래식 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당사자의 그 역할을 인식하는 거는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죠. 네.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이슈의 하나로서 그렇죠. 북핵 문제를 다루지만 우리는 뭐 전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당사자로서의 해법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해법을 그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왜 대화와 협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는 뭐 빼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대화와 협력이란 굉장히 상투적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근데 북한 이게 제대로 응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런 예. 얘기죠. 그래갖고 해결할 수 있겠냐? 네.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 역사 20년이거든요. 근데 20년 동안에 그야말로 협상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이상 유지된 경우가 없어요. 94년에 제네바 합의 때 뭐 제네바 합의를 채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공화당이 주도를 하면서 경수로 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 차질을 빚고 1999년 페리 장관이 특사가 돼갖고 겨우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99년, 2000년 그때 이렇게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했던 경험이 있고요.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2005년에 9.19 공동선언이 채택을 했지만 9.19 공동선언이 채택하는 그 순간에 BDA 방코 델타 아시아. 그렇죠. 네. 금융 제재를 미국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잉크에 진짜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재 국면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풀린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초에 풀려갖고 무슨 불능화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서 조치도 했는데 겨우 1년 길게 잡아도 2년 그리고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 쪽에 있는 분들이 이란 핵 문제의 교훈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란 핵 문제의 교훈을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제재를 해갖고 이란이 굴복한 게 아니거든요. 이란 핵 문제는 굉장히 오랜 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EU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유럽연합이 중재를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집중 협상 기간을 2년, 3년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핵 문제를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실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협상을 많이 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을까요? 가다서다 현상인데요. 그 가다서다 현상이라는 거를 네. 지금은 이제 모든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협상의 과정들을 보면은 물론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과도하게 취하거나 또는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도 적지 않죠.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거는 상호 관계입니다. 네. 그 상호 관계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어긴 적도 적지 않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역할인 거죠. 당사자가 얼마만큼 그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7일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리 대북국제제 결의안에 대화 재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두 개 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맥락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중국이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북한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뭐 2015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평화협정을 주장하거든요. 네. 평화협정을 하면은 핵을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북한이 뭐 유엔에서도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북한의 주장을 네. 중국이 좀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9.19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평화 체제와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중국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거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 계속적으로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정부가 거부한다라면은 뭐 어렵겠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이 교착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는 이런 대안들도 나름대로 검토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박근혜 정부는 네. 제재 일변도인데요.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제 정세라는 거는 변하죠.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한 가지 방향에만 모든 국력을 집중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순간에 왕따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왕따 될 수 있다. 그거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보면은 네. 김영삼 정부 때도 남북미 삼각관계에 네. 보면은 뭐 항상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할 때도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줬으면 하지만 네. 미국이 바라보는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도 북미 직접 대화가 한국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적도 있죠. 물론 뭐 그때하고 지금은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미국의 위상과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중 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의 논의하고 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미중 관계라는 거는 대립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언제든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한 다음에 유엔에서 그 규탄 성명이 나왔는데 의장 성명으로 나왔는데 이제 북한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도발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꼭 중요하게 한 대목이 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이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이런 게 꼭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립 서비스처럼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네. 뭐 북핵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많은 그 분쟁 지역에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뭐 제재도 하고 군사적 압력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외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외교로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외교가 실종된 겁니다. 육자회담이 열린 지가 벌써 2007년 이후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열린 적이 없잖아요. 이 외교의 실종 사태가 이렇게 길어져도 되느냐. 결국 북핵 능력만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으로 좀 들어와서 이 어젠가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 이제 북핵 육자회담 한국 측 첫 번째 수석 대표 하신 분인데 이 박근혜 정부의 이제 대북 강공 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런 강경한 정책을 하는 것을 비난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오락가락하는 게 어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해서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민 대표인 국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실질적 대응 조치인지 근본적 회의를 갖고 있다. 남북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킬 수 없는 통일사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개성공단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이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이제 강공, 이 압박 일변도의 강공에 대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정부도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데 네. 야당들도 국내 정치적 부분에서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야당도 똑같이 표계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수화가 됐으니까 네. 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가 있는데요. 이 북한 문제에 관련 여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태도, 뭐 대체로 보수적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를 저렇게 긴장으로 몰아가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나? 요 두 가지가 미묘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북풍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북풍이라는 거는 외교안보 현안을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그 북풍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나요? 뭐 2010년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네. 2002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북풍을 과도하게 쓰면은 역풍이 불어요. 네.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보수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그것을 대응하는 정책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는 당연히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 대부분 야당이 됐거든요. 천안함 그렇죠. 사건 때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것은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뭐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당에 불리하다. 그것은 근거도 없고요. 야당에 불리하다. 그렇죠. 야당이.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당이 과도하게 활용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도 이 국민들한테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외교 안보 현안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선거 쟁점은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 직접적인 이해관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분야를 볼 때는 저 정도면은 국가를 맡겨도 네. 안심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처럼 야당이 박근혜 정부랑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면은 굳이 왜 야당을 찍습니까? 그게 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좀 다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차이가 없다라면은 그야말로 선거에 대한 참여도가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 기간이라는 네. 게 뭐 10년이라는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의 식견과 또 정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야당이 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매우 통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엄중한 시기 저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걸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많이 아픕니다. 왜?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 우리 일정한 그 청춘의 시기를 그 투자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자기 정체성을 부정당했을 때의 그 분노라는 거는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담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저런 식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퍼주기 네. 지금 그 동네에 진짜 쌀집 아저씨 무슨 미용실 아주머니 얘기하는 거 보세요. 텔레비 지금 방송이 저런 환경 속에서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적극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고요. 개성공단이라는 게 실체에 대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를 뭐 다양한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갖고 그거를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지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퍼주기론의 멍해를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화 문제라는 거. 평화 문제를 무시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구호나 그런 것은 평화가 방치가 되면은 의미가 없죠. 진정성을 설득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오늘 이 얘기 나누는 중에 김 교수님이 야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목소리가 높았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하죠. 안타깝고 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야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야당이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지난 10년이 아니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이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여튼 제대로 내용을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는 우리 장관급 어르신들도 있고요. 또 장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무자로 참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자산이잖아요. 정책 자산. 네. 그런 정책 자산을 충분히 네트워킹을 하고 또 당이 그런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 지금 이제 분당됐으니까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공이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최소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야 3당이 공동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의당까지. 그렇죠. 네. 예, 정의당까지 일종의 그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법률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이건 뭐 야 3당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갖고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뭐 상관이 없는데 개성공단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야 3당의 정책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동료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한 걸로 알려 있는데 그럼에도 그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근데 10년 동안 뭐 정확히 다 이거를 시작해서부터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실제로 하면 한 7, 8년 정도 될 텐데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핵능력은 그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기존 해온대로 대화나 이걸 강조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육자회담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될 때는 네. 최소한 북한의 핵능력은 동결됐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 제네바 합의가 지켜질 때는 그 이상의 일종의 영변의 핵시설 자체가 동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찰단원 IAEA 그렇죠. 사찰단원들이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 다 잘한 게 아니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정권도 뺏기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죠.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제 10년이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년 동안에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늘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북핵 문제의 해법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해법을 다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 9.19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지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에는 운반수단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운반수단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문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 협상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9.19 미사일 안에는 아니요 9.19 선언 안에는 핵무기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북한의 핵능력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을 해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방송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셨 건 아니죠? 예. 아무튼 이 오셔가지고 꽤 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저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대목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남북 관계는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통일 전문가죠. 뭐 택시를 타도 택시 운전사도 북한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30분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고요. 편견을 가진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거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단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다 이런 거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전문가로서 저도 뭐 이 분야에 종사한 지가 벌써 20년 훨씬 지났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또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네. 결국 합의의 이 공간을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서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그런 거는 뭐 소독의 대동독 정책이나 또는 미국만 하더라도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는 초당적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엄중한 시기에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좀 올바른 해법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학생들하고 이 수업할 때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통일학부잖아요. 이 수업하시면서 많이 괴리를 느끼십니까 혹시? 인식에 있어서의 괴리 이런 거? 뭐 학생들도 네. 여론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층도 그대로 이 방송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렇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편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 중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뭐 이상하게 편견을 갖고 보던 문제들도 좀 올바르게 그러니까 제가 학기 초하고 네. 학기 말하고 네. 비교해 보면은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학기 말이 되면은 야 이거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선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이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네. 충분히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성적이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과정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면은 일종의 그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이 말씀 나눴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이렇게 바쁘신 틈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글을 올리시는데 이 팬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페이스북에도 좀 많이 오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